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78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제 인생 이야기인데요.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을 200억대 기업으로 키워낸 여자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혼자서도 기업을 잘 지켜냈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건 바로 제 두 자식이었어요. 장남 석훈이는 45세로 서울 명문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된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녀 미정이는 42세로 어려서부터 예쁘고 사교적이어서 지금은 상류사회의 사교계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제 새끼들이었죠. 최근에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72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그랬어요. 엄마, 요즘 세금이 너무 무서워요. 석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차라리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그리고 솔직히 엄마 혼자서 그 큰 재산 관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두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평생 자식 사랑으로 살아온 제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대화가 몇 번 오간 후에 마침내 제 생일날이 왔어요. 두 아이가 손자 현우까지 데리고 와서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20살인 현우는 대학생으로 어른들과 달리 순수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정말 위대하세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손자라면 제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시 증여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시는 게 진정한 효도죠. 저희가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싶어요. 석훈이의 말에 미정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동조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차라리 지금 주세요. 엄마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아이들의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각자에게 100억씩 총 200억을 증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의 오랜 친구인 윤상길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75세인 상길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지이자 지금도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은호가, 내가 오랜 세월 살면서 본 건데 살아있을 때 주면 부모는 하인이 된다더라.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걸렸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증여 절차가 끝난 후에 석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엄마 모시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는 평생 저희 여왕님이에요. 미정이도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엄마, 이제 편안히 계세요.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평생의 노력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에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윤상길 어르신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증여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이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은근슬쩍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석훈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연세도 있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이라고. 나는 아직 멀쩡한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석훈이의 말은 겉으로는 염려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정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이 큰 집이 이제 의미가 있나요? 혼자 계시는데 너무 넓잖아요. 팔고 차라리 저희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사세요. 젊은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는 눈치가 좀 보여요. 눈치가 보인다고. 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더 편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말은 공손했지만 결국 우리 삶에 방해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100억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었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섣불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알았다. 생각해보마. 그렇게 대답하며 마음속으로는 자식 욕심부려서 뭐하냐며 꼭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이들의 태도는 계속 변했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만큼 반가워하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요즘 좀 바쁘다며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석훈이의 말이었어요. 엄마, 이제 재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편안히 지내세요. 간섭하지 마시고요. 간섭하지 말라고요? 제 평생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을 제가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 순간 윤상길 어르신의 말이 뼈저리게 떠올랐어요. 살아있을 때 주면 부모는 하인이 된다.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들과 싸우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들이 제 자식이니까요. 제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니까요. 증여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정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00억 중 일부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산 거예요. 엄마, 집들이 할 거예요. 꼭 오세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마음이 설렜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집들이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미정이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갈비찜, 석훈이가 즐겨 먹던 잡채,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각종 전류까지요. 평생 해온 대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요. 미정이의 새 집은 정말 화려했어요. 100억이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손님들도 모두 세련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을 예쁘게 담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님 접대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간 미정이가 갑자기 저를 거실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엄마 소개할게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딸이 자랑스러워해주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미정이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도 저렇게 촌스럽게 음식을 직접 해요. 하,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해요? 정말 구식이죠? 손님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는 어머 정성스럽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동정 섞인 말로 들렸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딸이 저를 촌스러운 늙은이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석훈이는 더 냉정했어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체면 좀 지켜주세요. 이제 손님들 앞에서는 나서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제가 창피하다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었던 사랑했던 제 자식들이 손님들 앞에서 저를 창피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니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덜덜 떨렸어요. 국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미정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카펫이 비싼 건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황급히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서 눈물을 삼켰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느라 헝클어진 머리, 기름 냄새가 밴 옷, 주름진 손. 내가 정말 창피한 존재인가?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살아온 게 이제는 촌스러운 것인가?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운전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100억을 주기 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돈을 받자마자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윤상길 어르신의 말이 또다시 뼈저리게 떠올랐어요. 살아있을 때 주면 부모는 하인이 된다. 미정이의 집들이 사건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 일로 상처받은 저는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석훈이와 미정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아이가 함께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와 도장, 각종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석훈이가 변호사답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겠습니다. 집을 관리한다고? 네. 엄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게 위험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해요? 그리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작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해요. 혼자 계시기에도 편하고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걱정 마세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아파트예요. 석훈이가 꺼낸 부동산 광고지를 보니까 30년 된 낡은 아파트였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너희가 관리한다는 거니? 엄마,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노인 혼자 큰 집에 살면 여러 위험이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니까 맡겨주세요. 말끝마다 엄마를 위한다고 포장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결국은 내가 걸림돌이 된 거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뺏으려 하다니요. 싫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러자 두 아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라고. 누가 정했는데? 저희가 정했어요. 엄마 재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석훈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재산을 저들이 관리한다고요? 언제부터요? 너희들이 뭔 권리로?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돈은 저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들으세요. 미정이의 말이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원했던 건 제 돈이었지, 저 자체가 아니었다는 걸요. 돈을 받은 지금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두 아이가 합심해서 몰아붙이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어요.
30년 된 낡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이삿짐차에는 제 짐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가구와 물건들은 너무 낡았다며 버려졌거든요.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다 재산 준 노인 아니야? 결국 저 꼴이네. 아이고 불쌍해라. 살아있을 때 다 주면 안 되는데. 저는 허름한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왜 줬을까? 죽어서 상속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천덕꾸러기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윤상길 어르신의 말이 뼈저리게 떠올랐어요. 살아있을 때 주면 부모는 하인이 된다. 하인이 아니라 아예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낡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외로웠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이사 후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참을 수 없어서 흐느꼈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고 초라했어요. 한때는 200억 자산의 당당한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30평 전세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늙은 여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때였어요. 이사짐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잘 보관해 두었던 건데 이사 준비에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남편의 낡은 양복과 시계, 그리고 몇 개의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서류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회사 지분 20%에 대한 증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강남의 상가 건물과 지방의 공장 부지까지요. 남편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제 명의로 숨겨둔 재산이었어요. 가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어요. 아이들은 이 재산이 있는 줄 모른다. 남편은 생전에 만약에 모를 일이니까 이건 절대 비밀로 해두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남편도 아이들의 본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들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석훈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설렜지만 곧 실망스러운 말이 이어졌어요. 엄마 회사 일로 서류가 좀 필요해서요. 혹시 집에 회사 관련 서류 더 없나요? 다 가져갔는데 빠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역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거였어요. 없다. 정말요?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없다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무릎 꿇고 살 줄 알았니? 이건 내 마지막 무기다. 아이들이 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지만 그들이 모르는 카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게임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당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건 분노였고 의지였으며 동시에 희망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제대로 서봤어요. 한 달 동안 기가 죽어서 살았더니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는 윤상길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길 어르신 저예요. 은옥이요. 은옥이구나. 어떻게 지내나?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네.
어르신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윤상길 어르신은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저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로 살아있을 때 주니까 부모가 하인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당한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네. 요즘 젊은 것들은 돈만 받으면 부모를 귀찮아하지. 그런데 은호가 이제라도 되찾으시오. 되찾는다고요? 자식들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어르신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자네 남편이 참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네. 이걸로 충분히 반격할 수 있어. 어떻게요?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봐.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거야. 증여 무효요? 그래. 자식들이 강압에 의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증거도 충분하고. 어르신의 조언에 따라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석훈이가 다니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르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 후 자녀들의 태도 변화, 강제로 집에서 내쫓긴 것, 연락 두절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이 치매나 판단력 저하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그동안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증여 전과 후의 아이들 태도, 변화, 미정이 집들이에서 당한 모욕, 집에서 쫓겨난 과정 등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수집했어요. 이웃들, 회사 직원들, 심지어 미정이 집들이에 참석했던 손님들까지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사장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식 사랑으로 살아오신 분을 어떻게? 은옥 언니, 우리가 다 봤잖아요. 돈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현재 상황도 조사했어요. 석훈이는 100억을 받은 후 자신의 법무법인을 크게 확장했고 미정이는 명품과 사치품에 돈을 탕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미정이의 경우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 모으는데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SNS에는 자수성가한 부자인 것처럼 포스팅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제 피땀 흘린 돈으로 저렇게 허영을 부리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제 돈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쉽게 얻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윤상길 어르신과 자주 만났어요. 어르신은 저에게 용기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은호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72세가 어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하지만 제 자식들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가 뭘 망설여. 이제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어르신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니로만 살아왔어요. 김은옥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김은옥으로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어요. 법정에는 석훈이와 미정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본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움과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석훈이가 중얼거렸지만 곧 변호사와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역시 변호사답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석훈이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석훈, 김미정은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과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치매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석훈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석훈이가 직접 증언대에 나섰어요. 어머니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기억도 안 나시고 저희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체면 때문에 참았지 정말 힘들었어요. 두 아이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카드가 아직 있었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원고가 치매라면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원고에게는 피고들이 전혀 모르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석훈이와 미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서류들은 원고의 남편이 생전에 비상시를 대비해 원고 명의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회사 지분 20%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석훈이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런 서류는 위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언대에 나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치매라면 어떻게 이 비밀 서류를 30년 동안 숨겨두었겠습니까? 제가 치매라면 어떻게 증여 무효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해둔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어요. 이웃 할머니 은옥 씨는 머리가 아주 맑으세요. 치매는 무슨. 저보다도 기억력이 좋아요. 회사 직원 사장님은 여전히 회사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숫자 계산도 틀린 적이 없고요. 미정이 집들이 참석자 그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다니. 증언이 이어질수록 석훈이와 미정이의 입장은 불리해졌어요. 특히 마지막 증인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미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100억 줬으니까 우리가 갑이다. 엄마는 우리 말 들어야 한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미정이가 발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증여 후 피고들의 태도, 변화와 강압적 행동이 여러 증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석훈이와 미정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법정에 세우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니.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재판에서 승소한 후 언론에서 제 사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72세 어머니, 배신한 자식들에게 복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기사가 나간 후 사회적 반향이 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댓글에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저런 자식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석훈이와 미정이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석훈이의 경우 소속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변호사라는 오명이 씌워지면서 의뢰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른 변호사를 찾겠습니다. 어머니도 속이는 사람이 우리 일을 제대로 해줄까요? 하나둘씩 의뢰인들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석훈이가 100억으로 확장했던 법무법인은 급속도로 무너져 갔어요. 미정이는 더 심각했어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그동안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던 자수성가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였어요. 어머, 미정씨. 그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엄마 재산 뺏은 거였네요. 사교계 모임에서 미정이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미정이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설상가상으로 미정이가 도박에 손을 댔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100억을 받은 후 자신감이 생긴 미정이가 카지노에서 큰 돈을 걸었다가 수십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미정아, 정말이야? 도박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잃었다고. 친구들의 물음에 미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명품과 사치품 구매, 그리고 도박으로 100억 중 상당 부분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느 날 두 아이가 함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는 이미 선택했잖니. 엄마, 제발요. 저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건 너희 자업자득이야. 석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깨달았다고. 너무 늦었어. 미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해졌나 봐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당한 상처가 없어지니? 너희가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기억 안 나니? 그때 현우가 나타났어요. 제 손자 유일하게 저를 끝까지 지켜준 아이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현우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여전히 맑고 순수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부모님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잘못했다고 할머니께 사과드려야 한다고. 현우의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현우야, 고맙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저는 석훈이와 미정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난 너희 엄마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김은옥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석훈이와 미정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대신 현우가 자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네.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제가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현우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20살 청년이 72세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게다가 현우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현우야, 고맙지만 내 인생이 있잖니. 대학도 다녀야 하고. 할머니, 저 휴학할게요. 1년만. 할머니랑 함께 뭔가 해보고 싶어요. 현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할머니께서 그동안 쌓으신 요리 실력으로 작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현우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 카페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영양도 좋고.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현우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해본다는 게 설렜어요. 저희는 작은 상가에 은옥인의 건강식 카페를 열었어요. 현우가 인테리어를 도와주고 저는 메뉴 개발과 요리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어디서 먹어봤나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치 우리 딸이 해준 음식 먹는 기분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느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요. 어느 날 지역 케이블 TV에서 저희 카페를 취재하러 왔어요. 72세 할머니와 20세 손자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한 카페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어요.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저희 지역에도 분점을 내주실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실 생각 없으세요? 현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어봐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현우의 열정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현우가 경영을 맡고 저는 메뉴 개발과 직원 교육을 담당했어요. 6개월 만에 전국에 20개 지점이 생겼어요. 1년 후에는 50개, 2년 후에는 100개 지점을 돌파했어요. 언론에서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은옥 할머니. 3대가 함께 만든 성공 스토리.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돈을 번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사업을 만들어내시다니. 현우의 칭찬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현우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실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현우와 저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었어요. 저는 오랜 인생 경험과 요리 실력을, 현우는 젊은 감각과 열정을 보태어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가끔 석훈이와 미정이 소식을 들었어요. 석훈이는 작은 개인 사무실에서 간간히 일을 하고 있고 미정이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화려한 사교계 생활은 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담담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75세가 되는 날이에요. 증여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전국 150개 지점을 거느린 은옥인의 건강식 카페 대표예요. 직원만 500명이 넘어요. 72세에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현우는 이제 23세가 되어 정식으로 경영을 맡고 있어요. 저는 명예회장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과 직원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노을이 지는 한강공원에서 현우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현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뭘? 아버지, 이모와의 일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후회. 글쎄다. 처음에는 많이 아팠지.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을 거야. 김은옥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아보지 못했을 거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배운 거지. 살아있을 때 준 사랑은 발로 차였다. 죽어서 줬더라면 효도라도 했겠지. 하지만 그것도 진짜 효도는 아니었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진짜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이 내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 기회요? 그래.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기회 말이야.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함께해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현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미정이를 만났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함은 사라지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정이구나.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엄마. 미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저는 미정이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 저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도박도 하고.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래.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제가 그렇게 함부로 써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의 눈에 진짜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행이에요. TV에서 봤어. 카페 사업 크게 성공하셨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저는 미정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미정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요. 이제는 분수를 알고 살아요.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엄마. 제가 다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정이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즉답하지 않았어요. 미정아, 시간이 필요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 네, 알아요. 기다릴게요.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72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저는 엄마를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 현우가 정말 잘했네요. 엄마 곁을 지켜드려서. 그래, 현우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저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미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 너도 건강해. 미정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증오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미정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신지. 글쎄다. 복잡해. 하지만 미운 마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계시잖아요. 현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석훈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어요.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석훈이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잘 지내셨나요? 응, 잘 지냈어. TV에서 봤어요. 사업 대성공하신 거 축하드려요. 고마워. 석훈이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데?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석훈이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지금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해요. 예전만큼 벌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72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석훈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엄마, 현우한테 정말 고마워요. 엄마를 지켜드려서. 현우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석훈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석훈아,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네, 알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글쎄다. 저 기다릴게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겠지. 석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현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아버지랑 이모를 다시 받아들이실 생각이세요? 글쎄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 마음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현우야.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왜요? 내 인생을 내가 사니까.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김은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사니까. 현우가 웃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현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인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잘했어, 은호가. 정말 잘했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서류를 숨겨둔 게 도움이 됐구나. 당신이 날 위해서 준비해 준 거였어? 그래.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더라. 하지만 넌 돈보다 더 강한 걸 찾았구나. 뭘? 내 자신을 찾았잖아. 김은옥을. 꿈에서 깨어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75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은 예전보다 더 빛나고 있었어요. 김은옥,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카페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만나고 손님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75세의 저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고 꿈도 많아요. 저녁에는 현우와 함께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예정이에요.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가끔 석훈이와 미정이 생각도 나요.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은옥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어요. 살아있을 때 준 사랑은 발로 차였다. 죽어서 줬더라면 효도라도 했겠지. 하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 내 무기가 되었으니. 저는 이 말을 되뇌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75세 김은옥의 인생 2막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3년 후. 지금은 제가 78세가 된 해예요. 은옥인의 건강식 카페는 이제 전국 300개 지점을 넘어서 해외에도 진출했어요. 미국과 일본에 각각 50개 지점이 있고 올해는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현우는 26세가 되어 정식 CEO가 되었고
저는 창립자 겸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참여하고 중요한 결정에는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석훈이와 미정이와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명절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아요. 특히 미정이는 저희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가끔 미정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완전히 용서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요. 석훈이는 저희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게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8세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다니. 가끔 석훈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그래도 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현우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예요. 최근에는 좋은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해요. 할머니, 소개해드릴까요? 당연하지. 우리 현우 여자친구 보고 싶어. 현우의 여자친구는 24살의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어요. 할머니, 현우 오빠가 할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78세에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해요. 요즘 저는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살아있을 때 준 사랑이에요. 제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어제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78세 신화, 김은옥의 인생 역전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장님,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제 자신을 믿는 것이었어요. 김은옥이라는 한 사람을 믿는 것.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8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할 생각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78세의 김은옥에게는 여전히 꿈과 목표가 있어요. 내년에는 김은옥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도울 계획이에요. 그리고 젊은 창업가들도 지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 이것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거울 앞에 선 78세의 김은옥이에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처녀 못지않게 빛나고 있어요. 김은옥,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살아있을 때 준 사랑은 발로 차였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사랑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78세 김은옥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감사합니다.